제 이름은 와카바야시 히토시.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는 제 형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썰이에요. 저에게는 같은 나이의 아내가 있어요. 이름은 토모미. 올해로 결혼 3년 차예요. 서로 30살,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해서 저희는 아이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어요. 난 당신과의 아이를 원하긴 하지만 여성한테 신체적 부담이 큰 게 걱정이야. 게다가 일도 쉬어야 하게 될 테니 나도 최대한 돕겠지만 일단 당신 마음을 우선하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항상 나를 생각해주니까 나는 괜찮아. 나도 빨리 당신과의 아이를 갖고 싶어. 같이 힘내죠. 그런 거로 본격적으로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기초 체온, 배란일 등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하여 토모미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진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는 부부가 2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하지 않으면 불임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을 위해 함께 불임증 검사를 받았는데 무려 아내 쪽이 불임증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토모미는 아주 우울해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니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을 좋아해서 결혼한 거야. 당신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한 거라고.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당신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상상도 못해. 앞으로도 나랑 같이 있어줘.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요즘 세상에 아이를 들이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한 결과 금전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불임 치료는 하지 않고 양자를 드리는 쪽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양자를 드릴 거면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는 게 좋으려나? 그렇네. 손주의 얼굴을 기대하고 계셨잖아. 그렇게 하자. 그런 거로 저는 아내와 함께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추석이어서 친척이 다 같이 제 본가에 모였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 물어보셔서 솔직히 사정을 말하자. 불임이라고? 완전 쪽박이었구나. 안타깝네. 여자로서 결함품이라니. 잠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난 괜찮으니까 참아줘. 이 무례하게 짝이 없는 부부는 부끄럽게도 제 6살 연상의 형 히데유키, 그리고 그 아내 제 형수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려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올해로 중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명문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며 둘은 그걸 계속해서 자랑했어요. 이런 불쾌한 일을 겪으면서도 토모미가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래서 무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몇 주 후, 야,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뭐야? 지금 너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냐? 그야 휴일이니까 둘 다 있는데 무슨 볼일이야?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부탁하고 싶은 거? 뭔데? 그건 도착하면 말해줄게. 됐고 지금 말해. 아무리 형제라지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오다니 비상식적이잖아. 형인데 차갑구만. 뭐 됐다. 그럼 이유를 말해둘게. 너희한테 딸을 좀 맡기고 싶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꺼낸 겁니다. 그보다 형한테서 딸 얘기를 들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항상 아들 자랑만 했거든요. 아무튼 재미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조카인 마오를 데려오더군요. 마오를 보고 저도 토모미도 당황하고 말았어요. 분명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일 텐데 그 애는 삐쩍 말라 있었고 왜인지 지친 얼굴은 나이보다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애를 데려온 형은 야, 양자를 드릴 예정이라면서? 마침 잘 됐잖아. 이 녀석 줄게. 피가 이어져 있으니 그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귀를 의심하게 되는 발언이었죠. 아무튼 사정을 들어보니 마오는 아주 어른스러운 아이로 집에서든 어디서든 책만 읽는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도 책을 읽으면서 구석에 얌전히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수업 중에는 산만하게 굴어서 선생님한테 매번 지적을 받는다고 해요.
대인관계도 서투른지 친구가 생긴 적도 없고 귀엽고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고. 이런 경위로 집에서 교육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고 역시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설명한 후 형은 말했어요. 말을 걸면 대답도 안 하면서 자꾸 눈앞을 얼씬거려서 정말 곤란한 꼬맹이라고. 우린 감당이 안 되니까 너한테 준다는 거지. 우리는 아들 하나 있으면 충분해. 본인을 눈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여러모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튼 신경 쓰였던 건 근데 많이 야유였네. 밥은 잘 먹이고 있는 거야? 그 애가 이상할 정도로 마른 점이었어요. 그러자 형은 죄책감도 없이 우리 집에서는 말을 잘 안 들으면 밥을 굶기는 벌을 주거든. 밥을 안 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밥을 주지 않은 걸까요? 이건 완전히 학대입니다. 제가 분노의 몸을 맡겨 소리 지르려고 하자 토모미가 마오를 끌어안으며 가엾어라. 대체 몇 년이나 이렇게 심한 짓을 당한 거니?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상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토모미와 눈을 마주치고 저는 형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알았어. 그 대신 2번 다시 나랑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바라던 바야. 그럼 난 간다. 이렇게 저희는 조카를 거두어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오는 좀 어때? 버려진 것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나 봐. 그 부모라면 그럴만하지. 근데 확실히 굉장히 별난 아이야. 정말 책을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읽고 있어. 그렇구나. 뭐 그것뿐이라면 어른스러운 평범한 아이 같은데. 근데 집중력이 엄청나.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야. 하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 정말 영양실조가 될지도 몰라. 응, 나도 알지. 참고로 내가 친구한테 받아온 장난감은 어때? 쳐다보지도 않아. 게임에도 꾸미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나 봐. 그럼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고맙긴 하지만 우리 눈치를 보느라 참는 거라면 걱정이야.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자. 형의 말대로 마오는 별난 아이였어요. 종종 멍을 때렸고 정신이 다른 데에 팔려있는 것 같았죠. 대화는 평범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만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재택학습 숙제도 전혀 하지 않아서 공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얌전하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산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직 먹는 중인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거나 같이 외출하면 어느샌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곤 했어요. 인터넷에서 조사해봤는데 아마 어떤 발달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여러모로 조사해봤는데 이미 예약이 반년 정도 차 있대. 어머, 그렇게나. 그럼 일단 예약해두고 한동안 상태를 지켜보자. 그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해주는 거야. 조금 별난 것일 뿐 근본은 착한 아이인 것 같으니까. 그렇네. 우리가 훌륭하게 키우자. 확실히 별난 아이고 앞으로 고생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딱히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저희에게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고 저는 마오랑 집에서 단둘이 있었는데 토모미 지금 연락 괜찮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뭐야? 왜 그래? 나 장기에서 졌어. 뭐야, 그게 다야? 정말 마오한테 무슨 일이나 했잖아. 그 마오한테 졌다니까? 어머, 마오가 장기를 둔 적이 있었어? 아니, 보는 것도 처음이래. 당신이 봐준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금방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됐고 마지막에는 전혀 상대가 안 됐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처음인 거지? 응, 믿을 수 없지만 말이야. 사실 저는 취미로 장기를 두고 있어요. 이날은 혼자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관심 있으면 해볼래? 응.
마오가 관심 있는 듯이 바라보고 있어서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장기책을 보여주며 대략적인 규칙을 알려준 후 대전을 해보았는데 무려 고작 몇 시간 만에 제가 그 애를 이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 장기 실력은 취미 수준이라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막 익힌 초등학생에게 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집에 돌아온 아내와도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마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예약 순서가 앞당겨졌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예전보다 빨리 마오를 전문 선생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오는 영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재란 선천적으로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천재라는 거죠. 마오의 IQ는 161을 넘고 아인슈타인에 필적할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하길 영재아이에게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는 건 흔하다고 해요. 그렇기에 친부모는 물론 저희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럼 마오는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니? 너무 쉬워. 보면 알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그렇구나. 평소 읽는 책에 나오는 한자도 술술 읽었었지. 옛날 아빠랑 엄마는 간단한 책만 줬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책은 아무거나 읽어도 된다고 해줘서 엄청 즐거워. 나 새로운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살게 돼서 행복해. 마오는 처음으로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줬어요. 기뻐서 눈물이 넘쳐 흘렀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초등학교 공부가 너무 간단해서 시시하다는 말이니 학교에 억지로 다니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마오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4년 후 아빠, 어때? 교복 잘 어울려? 엄청 잘 어울려. 벌써 다 컸네. 자, 사진 찍는다. 마오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영재를 위한 고레벨 학습 교재를 준비했더니 지금까지의 행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쑥쑥 천재로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 밖에도 마오 같은 특별한 아이들이 모이는 회원제 클럽에 견학에 데려가니 대화 수준이 맞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여 소속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보통 아이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마오도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과는 소통하기 쉬운가 봅니다. 지금은 조금 별난 면이 있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과도 문제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대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마호, 선생님 모드. 미안. 선생님 모드라고 말해서 마오가 지금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마오의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방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자꾸 대화 수준이 뛰어오르거든요. 그래도 마오의 천재성은 이 주변에서는 유명해서 다들 마오가 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 라며 넘어가줘서 다행이지만요. 게다가 더 대단한 건 마오는 미국 대학의 조기 입학 시험을 치러 훌륭히 합격했어요. 내년부터 저희 딸은 대학생이 되는 거죠. 마오랑 내년부터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너무 괴롭다. 심지어 미국이라니. 매일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명절에는 돌아온다니까. 그래. 아이한테서 독립하는 첫걸음이야, 여보. 마오가 멀리 떠나버린다는 외로움에 슬퍼하는 나날입니다. 마오가 중학생으로서 보내는 이 2년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방문이. 왜 네가? 안녕. 오랜만이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딸을 버린 형이 찾아온 곳입니다. 오랜만에 본 형은 뭔가 야위어 있었고 옷도 엉망이었어요. 딱 봐도 어떤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런 건 알 바가 아닙니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부탁이야. 조금이어도 되니 돈을 빌려줘. 무려 무릎을 꿇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좋은 예감은 꼭 적중한다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일단 사정을 들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군요. 일의 발단은 형의 아들이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한 것. 형의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나 봅니다. 뭐 마오의 오빠니 그 정도려나 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는데 무려 그 아들이 요리 전의 재료를 쓰레기통에 버린 후
그걸 다시 접시에 돌려놓는 장난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필이면 그걸 SNS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수불제가 되어 역시나 그 영상은 여기저기로 퍼지며 난리가 났고 가게 주소까지 밝혀지자 소란을 무겁게 받아들인 학교 측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가족 모두가 제대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그 탓에 형도 형수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어 가정은 순식간에 몰락했어요. 게다가 그 가게의 근본 기업에게 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해 아주 큰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동정심도 들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한 순간 다녀왔어. 타이밍 안 좋게 중학교에서 마오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자 형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오니? 많이 컸구나. 지금 넌 중학생인가? 아무튼 예뻐졌구나. 그렇게 지그시 마오의 가치를 재듯이 바라보았어요. 제가 막으려고 하자 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래, 우리가 이 녀석을 보내줬잖아. 그만큼 돈을 내놔. 뭐? 애초에 아이를 공짜로 넘긴 게 잘못됐던 거지. 그래, 100만 원 정도면 어때? 당신 누구야? 우리 아빠는 거기 서 있는 사람인데? 왜 아빠가 생판 모르는 남한테 100만 원이나 내야 하는 건데? 냉혹한 눈으로 형을 딱 잘라냈어요. 마오의 기억력이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잊을 리가 없는데, 즉 이게 마오의 의사라는 거죠. 아빠, 경찰 부를까? 그래, 아빠도 곤란하던 참이었거든.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게. 그럴 수가. 부탁이야. 나는 친형이잖아. 친부모잖아. 부탁이야, 도와줘. 맞다. 분해 보이는 김에 하나 더 알려줄게. 나 사실 꽤 부자야. 뭐? 나 말이야, 주식에 재능이 있나 봐.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내 개인 자금으로 4천만 원을 모았어. 이것도 다 아빠랑 엄마가 내 개성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키워준 덕분이야. 당신도 자기 아이를 제대로 사랑으로 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불쌍하네. 그딴 건 거짓말이야. 너는 소통장애를 가진 쓰레기였잖아.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헛소리하지 마. 뭐 믿든 말든 당신 자유지만 다음에 또 내 행복을 부수려고 하면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형은 제가 부른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마오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후련해. 라며 시원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형의 방문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마오의 마음속 답답함이 가셨다면 그것만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후 제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닥치는 대로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마오에게 한 쓰레기 같은 짓은 제가 부모님과 친척에게 이미 말한 후였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형 가족과 마주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퇴로를 끊게 될 줄이야. 하지만 동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오가 받은 몇 년 동안의 고통은 평생 치유할 수 없으니까요. 그 응보를 받는 날이 온 것뿐이죠. 이렇게 형은 집을 압류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해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친척에게 형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지금은 행방을 모르겠네요. 아마 제대로 된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호, 그렇게 돈한테 집착하는 놈에게 네 자산 얘기를 해도 괜찮았던 거야? 그러게, 마오한테 들러붙지 않을까 걱정돼. 괜찮아. 이 집에 홈시큐리티를 도입할 거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도 아빠랑 엄마를 제대로 지킬 거야. 딸이 너무 어엿해서 부모로서 면목이 없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의 내가 있는 건 엄마랑 아빠 덕분이잖아.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고 싶어. 마호, 솔직히 이 집에 끌려왔을 때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어딜 가든 마찬가지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따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 엄마는 처음 만난 나를 끌어안으며 울어줬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것 같았어. 이 집에 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이 집에 아이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 나는 미국으로 떠나지만 언제나 엄마랑 아빠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마호.
토무미는 처음 마오를 만났을 때처럼 마오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끌어안았죠.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 슬퍼했고 마오는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걸 슬퍼했어요. 그런 셋이 만난 건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피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탱할 것입니다.